그래서 즉 경제적 보수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 이 세 기둥이 서로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보면 이 세 기둥이 정확히 연관돼 있거든요. 이 세 기둥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 혹은 사상적 보수주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이 종교적 보수주의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 보수주의는 프로테스탄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는 가르침 자체는 상당히 보수주의적인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개인의 존엄성 이런 건 사회제도랑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 쪽으로 와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살벌한 그런 정치 질서 속에서 자기 사상이 그냥 사상으로서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 차원, 아주 본원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은 있는데 이것이 사회제도 속에 반영돼야 된다. 혹은 점차 사회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사회정치적 보수주의가 못 돼버린 거죠.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이게 사회정치적 보수주의 역할을 해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보수주의는. 일단 우남 이승만은 1922년경인가에 공산당은 왜 안 되는가?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짧은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도덕이 없어진다. 이때 우남의 이 말 뜻은 도덕은 공동체의 규범이며 공동체의 뼈대는 종교다. 즉 종교가 없으면 공동체가 흐물흐물해지고 공동체가 흐물흐물해지면 도덕 규범이 흐물흐물해진다. 이 정도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뭐 너무 짧은 글이라 달리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종교적 보수주의가 어떤 거냐. 사회제도가 개인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가능하면 개인 존엄을 복돋워주는 방향으로 사회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게 종교적 보수주의예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못 가죠. 사회제도를 얘기를 안 하니까. 즉,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사회 속의 개인 존엄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기독교가 원래 이제 불교랑 달리 기독교에는 이제 회중, 그러니까 신도 공동체 개념이 있잖아요. 불교는 삼보 그러면 불법승 아닙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불, 그 다음에 경전을 뜻하는 법,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수행하는 그 승려. 여기 신도 공동체가 없다고요. 반면에 이 기독교 쪽은 신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요. 컨그레게이션. 이게 바빌론 뉴스 때부터 그러거든요. 2500년 전. 신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니까 신도들은 사회적 관계잖아요. 일종의. 사회성을 갖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종교가 가르치는 본질적인 그 깊은 영성의 차원에서 나오는 개인 존엄을 이게 사회 속에도 이게 반영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적 보수주의의 그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간이 만약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수용소의 죄수 혹은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 참사회성을 영어로 이제 eusociality라고 부르는데요.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은 개미, 꿀벌, 그 다음에 우리가 흰개미라고 부르는, 그러나 개미랑은 다른 곤충 종이에요. 터마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벌이라고는 부르죠. 말벌. 근데 말벌은 꿀벌과는 다른 곤충 종입니다. 말벌. 이런 것들이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죠. 척추동물 중에서도 동아프리카 두더지가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동아프리카 두더지는 이제 여러 암컷들이 있는데 암컷 중에 한 마리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여왕 암컷이고 나머지는 불임 암컷이에요. 여왕 암컷이 죽으면 불임 암컷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 중에 승자가 몸이 바뀌어요. 커지고 임신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왕 암컷이 되는 거예요. 동아프리카 두더지. 이런 것들이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의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그렇게 돼야죠.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다. 인간은.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죠.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판에 지금 피바다 뭐 한 세대 동안 한 인구의 한 3분의 1 때려 죽이는 피바다 건너는 게 대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 피바다가 계급투쟁의 피바다다. 그러면은 공산주의고, 그 피바다가 민족 정복의 피바다다. 그러면은 나치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 이 종교적 보수주의, 종교에서는 다른 걸 가르치죠. 뭐냐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가르침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영혼은 평등하다. 밭가는 아이의 영혼이나 높으신 대주교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평등한 거다. 여기서 딱 무슨 관점이 나오냐. 인간은 사회성과 초사회성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사회성이라는 건 시간축 속에 이루어지겠죠. 세속이죠. 초사회성이라는 건 영원, 영성의 세계죠. 인간한테는 사회적 얼굴과 초사회적 얼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극단에선. 인간의 규정하는 양축은. 그러면 우리가 개인 존엄의 뿌리는 어디냐? 영혼과 영성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 영혼과 영성 속에서 느껴지는 개인 존엄을 사회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자 이거예요. 오늘은 이쪽 아래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일은 저쪽 아래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세계에 있는 개인 존엄을 땅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자. 이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문턱 바깥입니다.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개인 존엄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추춧돌입니다. 이거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야. 왜 존엄해? 인간이니까. 인간이 존엄한 존재는 건요. 영혼과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영성의 세계에서는 높으신 왕이나 노숙자나 그 영혼이 평등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영혼과 영성, 그 실존적, 본원적 차원의 인간 존엄은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현실 사회 속에서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확대하면 안 돼. 없던 노예제 막 확장해서 막 이 지역 저 지역에 막 퍼뜨리면 안 돼. 현실 세계, 세속에서의 불평등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영성의 세계에서의 평등을 현실 세계의 평등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오늘은 이쪽 각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일은 이쪽 각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인간이 타고난 유전자라든지 타고난 인연, 타고난 가정 배경, 또 세상에서 부닥친 여러 가지 우연 이런 거에서 인간 사회에서 세속에서 불평등이 없어질 수는 없어.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가능하면 그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 그거를 가능하면은 그 인간 존엄을 개인 존엄을 복돋아주는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돼. 즉 개인 존엄이 벗어갈 수 있는 사회제도를 차분히 한 걸음씩 실현해 간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개인 존엄이라는 거를 까면요. 맨 마지막에는 영혼과 영성의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프로테스탄트적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시던 안 다니시던 간에. 자, 이게 이제 종교적 보수주의죠. 그래서 이 종교적 보수주의가 전체 보수주의의 큰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경련 인맥이 이걸 왜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경련 인맥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경제적 보수주의입니다. 이 경제적 보수주의는 우남이승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그 글입니다. 공산당으로는 왜 안 되는가?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짧은 그 칼럼에서 사회자산이 없어지면 게을러진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남이 이 말을 한 게 1920년대인데
1990년, 80년대, 1980년대 프랑스의 그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학자 퓨레가 똑같은 말을 해요.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의 태도가 게으름 그 자체다. 국가에서 배급표 나오는 건데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이거지. 내가 가게 점원 관리자야? 가게 관리자야? 물고 왔어. 없이요. 먼저 도착한 거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 친지로 다 나눴어. 배급이 항상 물건이 부족하니까. 언제 나요? 모르죠. 좀 알아봐 줄 수 없어요? 아유, 저 바빠요. 가시라니까. 이런 태도가 온 사회에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우남 이승만이 또 그 글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상공인을 없애면 혁신이 없어진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장, 기업가 정신, 혁신 이런 얘기를 그 글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 두 문장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정부, 균형 예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정책 원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말이 있죠. 그러면 시장을 자유방임을 해두면 저절로 발전할까? 이 시장은요, 그 아주 중요한 데 딱 도달하면 공정하다는 게 뭐냐? 공정하다는 걸 까면요, 기회비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이 가격에 안 사면 딴 데서 사면 얼마 줘야 되냐?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혹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 하느라고 내 인생 바치고 있는데 내가 딴 일 하면 뭘 성취할 수 있냐?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를 했더라면 발생했을 뻔한 비용 중에 최대 비용이 기회비용이에요. 딴 걸 했더라면 성취했을 뻔한 결과 중에 최대의 결과가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기회비용 이해하면 저는 확보경제학은 다 이해하는 거다. 미시경제학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9세기 말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 공정하다라는 건요.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갔어. 이 물건 좀 팔라 그러는데 나 이거 하느라고 내 5만 원 들었는데 상대방이 7천 원에 팔고 가세요. 싫으면 가시든가. 그러면 이제 열이 받아서 나 5만 원 들고 말이에요. 재료값만 5만 원 들고 내가 그 머리 쓰고 노력한 거에 비하면 어쩌고 저쩌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싸우고서 나왔어. 딴 데 가니까 5천 원이야. 열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 일주일 걸려서. 그랬더니 5천 원, 5,500원, 7천 원, 6,500원 막 이래. 나중에 다 돌고 나니까 7천 원짜리가 자기가 받을 수 있던 가장 높은 가격인 거예요. 그게 공정시장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건설 원가 따져서 분양가 정해야 돼. 이거 날도둑놈 같은 소리입니다. 싫으면 사지 말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싫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편의성을 가지고 그 정도 견고하고 그 정도 아름답게 지어진 아파트에 비견되는 다른 거를 구하려면 얼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과 페어네스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시장제도를 진화시켜 가야 된다. 시장제도는 철학에 맞다. 공정성,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고안돼야 된다. 진화될 때가 있다. 이게 자연발생으로 돌아가면서 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내버려 두면 어느 세월에 부가가치세 들어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정치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결국 패배한 건데 부가가치세 도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죄율도 낮고 지하경제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안전한 나라가. 예를 들면 미국의 그 FCC가 1980년대가 90년대 FCC라 그러면 이제 연방통신위원회죠. 거기가
그 전에는 미국의 전체 통신을 AT&T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 그거 저거야? 너희 그 독점이 어긋나 그러고 회사를 갈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계되는 그 레이어도 갈라버렸다고요. 통신에 관계된 레이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봇대 사용료를 내면 전봇대에 뭐 LGU 플러스가 케이블을 걸을 수 있자고요. 혹은 KT가 케이블을 걸을 수 있어요. 전봇대. 그거 만약에 못하게 한전이 야 우리 거 못 걸어. 우리가 다 이거 케이블 할 거야. 너희는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이 케이블 거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모바일 이렇게 보니까 구글이 돈을 많이 벌어. 구글 닫아 걸어. 우리 구글 검색 못하게. 그리고 SK 검색 이것만 하는 거야. TTL 검색. SK가 TTL이라는 구호 썼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과 관계된 층위를 나눠서 하나의 층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그 다른 층위까지 독점하겠다. 이걸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책적 결정이죠. 철학적 결정이에요. 이거 자유방해만 해두면 당연히 그거 다 닫아버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 OS 파는데 OS 판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보면 왜 지구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 돌리게 해? 너 그럼 너희 반독점해 인마. OS를 너희가 전 세계 시장에 전 세계 PC나 이 시장에 너희가 40%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40~50% 갖고 있지만 너희 그 60~70% 갖고 있지만 너희 거기에 구글 크롬도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갈 수 있게 거기 그걸 공개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정책적 결정이죠. 그래서 시장 제도를 쭉 보면 특히 금융시장, 그 다음에 선물시장 이런 거 보면 전부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그 룰을 짠 거예요.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둔다고 짜이냐고. 안 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제도가 어떠한 철학을 바탕을 해서 어떻게 진화해 나왔는가 이 관점에서 경제사를 보는 걸 제도주의라 그럽니다. institutionalism. 이 제도주의 관점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자유방임주의 그냥 시장 자유방임에서 내버려두면 다 돼.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무슨 짓을 했냐? 시장 자유방임하면 다 돼. 이러한 리버테리아니즘 자유방임 시장주의를 진정한 시장 철학이라고 전경련이 지난 10년간 떠들어왔어요. 요새 전경련 망해서 다행입니다. 이거요. 돈 풀면서 이 짓거리 하니까 이 학자들도 이 앞에서 다 떠들고요. 대학생 애들 무슨 대학생 포럼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리버테리아니즘 나 자유주의자야. 세상에 자유주의의 영어로 하면 리버테리아니즘이 아니라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리고 리버럴리즘은 보시다시피 PC 좌파가 지금은 다 리버럴리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단어예요. 자기가 PC 좌파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는 지금 리버테리아니즘을 얘기한다. 리버테리아니즘을 자유주의라고 오역을 해놓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진정한 보수야 이러고서 그러니까 전경련 이승철 그 사람이 참 못할 짓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그 뭐 정치 철학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시켜놨어요. 돈이나 이 바닥에 한 1조씩 1년에 퍽퍽 풀면서 했으면 몰라. 꼴랑 몇 억씩 풀면서. 갑질은 다 하고 왜곡이란 왜곡은 다 시켜놓고. 이게 정경련 인맥이 리버테리아니즘이 진정한 보수주의라는 이런 관점을 퍼뜨렸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뒤지면요, 뭐 리버테리아니즘 표방하고 진짜 보수 표방한다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저기 몰려있고 또 그런 친구들일수록 탄핵은 묻고 가야 된다. 박근혜 타령을 지금 왜 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보수주의를 살려내야 됩니다. 경제적 보수주의의 코어는 뭐냐? 제도주의 시장 철학입니다. 공정성과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게 경제적 보수주의의 핵심 코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정경련 인맥의 거짓을 다 떨어버려야 되고 그거 떠받들고 다니면서 정말 천박한 건데 나 보수, 나 진정한 자유주의자 이러고 다니는 젊은 애들 귀때기 잡고 좀 세상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안 배울라 그래요. 발랑 까져서 안 배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 보수주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 보수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인데 애국 보수주의 이거 그냥 대한민국 좋아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애국이 문명과 인류를 섬길 때 제대로 된 애국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미국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그러한 그 미국 이걸 아메리칸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운명에 대한 미국 운명이 특별하다라는 의식. 그게 미국 애국주의의 핵심 코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가 특별하냐?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위대한 나라다 미국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자유보수 혁명 안에 들어있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왜 great 하냐 이거예요. 뭐가 great 하냐 이거예요.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운명이 great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 구호 여기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자유보수 혁명의 그 흐름이 고립주의라거나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 미국 애국주의는요, 특히 트럼프 진영의 미국 애국주의, 최근 많이 번져가는 현대 문명에 관한 책임 우리가 잡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끌고 간다. 다 살벌한 애국주의입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그 독특한 관점이 어디서 잘 드러난 거냐? 아주 티피컬하게는 그 2014년인가 가나에서 에볼라 터졌을 때요. 2014년을 기억합니다. 미국 의료진이 5천 명이 들어갔어요. 걸리면 죽는 병인데. 그래서 진압했죠, 그 병을. 지구에 터진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치명적 질병, 저거 우리 미국인이 가서 정리해야 돼. 라고 5천 명이 국가에서 보내면 가요. 데모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애국주의가 그런 거랑 맞물려 있다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했던 케이스가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4,000년 전에 다 남들은 우상 숭배하고 뭐 다신교 믿고 이럴 텐데 그림이나 조각으로 나타내서 안 되는 보편적 유일신이라는 획기적 개념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획기적 신앙에. 그리고서는 그 신이 유대인을 손발로서 고용하셨다. 쓰시고 계시다. 이런 아주 특별한 운명 선민의식에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운명이 그냥 운명인 게 아니라 문명의 리더, 문명에 대한 기여, 인류에 대한 기여. 이럴 때 진짜 애국이 된다고 이게. 한국인의 경우 이게 특이한데 한국인은 예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제 때 동방 예루살렘 사상입니다. 이 전에 문창극 문창극 씨가 그 총리 지명됐을 때 KBS 그 이상한 PD가 그걸 편집을 해서 마치 일제 때의 고난이 축복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처럼 편집해서 사람 아주 박살냈었죠.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여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여기 개신교 기독인들이 한국이 동방 예루살렘이다. 한국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 전달된다. 이런 그 특별한 소명의식을 느껴요. 근데 이런 소명의식은 좀 이상한 예지만 강증산이 가졌던 소명의식 혹은 요새 이제 그 단군 착금 이런 사람들이 띄우는 천부경 이런 책들이 다 뭐 저는 이게 위서다 아니다 여기선 주장 안 하겠지만 아무튼 다 발견된 건 세상에 튀어나온 거는 희한하게도 1900년 경이에요 전부.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좀 특이한 운명을 가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왜 다른 걸로 하면 뭐냐? 한국이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다는 걸 우리 선배 세대가 굉장히 일찍 느낀 거예요.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느꼈어요. 중국은 1900년 정도 되면요. 1901년 이쯤 되면 중국은 태평천국 의화단 피바다를 이미 엄청난 피바다를 쳐벌린 거예요. 의화단 같은 경우요. 결국은 청해 서태후라는 못된 할망구가 시켜가지고 깡패들이 나서서 외국인 때려 죽이고 선교사 때려 죽이고 선교사 부인 강간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선교사의 깐난에 들어가지고 돌에 패대기 쳐서 머리 깨뜨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주로 서민층인데 예수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서민들 때려 죽이고 수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테러를. 피바다였다고요. 태평천국은 뭐 지상 최악의 피바다였고요. 저건. 그 홍수전이란 놈이 두목이 성경을 들고 나는 사교거든요. 기독교 사교인데 태평천국은 나는 예수의 동생이고 야훼의 둘째 아들이다. 그러고서 나랑 같이 움직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서 하는데 피를 좋아해서 쫙 이제 군인들 서 있으면 갑자기 너 좀 이상하게 나와봐. 야, 쟤 목 쳐봐. 그럼 나오는 피가 뿜어져 나오는 모양을 보면 신의 계시를 알 수 있다. 목 치고 현장에. 그 엄청난 피바다예요, 이거.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 이건 느꼈을 거라고요. 또 일본과도 다르다. 일본은 이제 우리 선배 세대가 한 100여 년 전 선배 세대가 보면 화혼양제, 다시 말해서 혼은 일본의 혼을 쓰고 서양에서 과학기술만 쪽 빠르면 된다. 이게 화혼양제인데 화혼양제를 익힌 텐노의 아이들이죠. 우리 선배 세대가 일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보면 한국인은 그것과도 다르다. 그럼 우리 한국인의 운명은 뭐냐? 이런 고민이 이미 한 120년 전에 있었어요. 상당히 그게 연걸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3.1운동 선언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이 현대 문명에 관한 관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독립을 해야 이 일본도 정상화되고 중국도 개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예감이 3.1운동의 선언이 돼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남침도 격퇴하고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류에 기여한 건데 6.25 남침 격퇴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스탈린더러 야, 너 군사팽창으로는 공산주의 더 이상 확대 못해 임마. 군사팽창 노선 이제 그만둬. 이거를 선언해 준 사건이에요. 실제로 6.25 이후에 막무가내 군사팽창에 의한 공산주의 확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같이 그 안에서 급진 공산 세력이 성장해 나와서 그걸 도와주는 거는 지원하는 그러한 공산화 전략은 있었지만 멀쩡한 데를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공산화하는 거는 없어졌어요. 6.25 후에. 그 날개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기적은 후진국들한테 개발도상국들한테 야, 세계시장 속에서 잘 활동하면 먹고 살고 번영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공산권에게 공산당 지배자들한테 야, 너희 공산주의 공산체제 포기하고 개혁개방 나오고 그러면서 세계시장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경제로 이행하면서 거기서 상류층으로 변신하면 돼. 걔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한강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 88 올림픽 이후 다음에 동고가 자빠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어마무시한 기여를 현대 문명과 인류를 위해서 했다고요. 이제 마지막 기여, 또 한 번의 기여 찬스가 왔어요. 뭐냐? 북한이 해방됐을 때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번영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 사이에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빨리 번영해 가면 중국은 그냥 개 박살나는 거야. 중국인들 마음속에선. 야, 우리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낀 거야. 그 모택동, 그 팔로군, 그 인민해방군, 그 공산혁명, 그거 잘못된 거였어. 저기 봐, 한국 봐봐, 한반도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여입니다. 이런 현대 문명과 인류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라는 운명의식,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 그것이 진정한 애국 보수주의예요. 그냥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상적 보수주의란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보수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애국 보수주의를 엮어낼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길이 이 사상적 보수주의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거 가만히 짚어보세요. 여기 보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주목하는 거예요. 개인존엄과 진실존중.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면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도 그거랑 관계가 있고, 경제적 보수주의, 그렇지. 개인존엄과 진실존중을 위하면 사회재산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작은 정부가 있어야지. 그것도 연결되는 거고요. 또 개인존엄과 진실존중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맞아. 한국인이 그런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랑 관계된 그런 기여를 2번이나 했어. 이런 애국보수주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바탕을 해서 현대문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이 땅에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시장, 한미동맹,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위한 제도적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의 각자의 출발점은 다르죠.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종교적 보수주의에서 출발을 하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 보수주의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경제적 보수주의 제대로 출발 못 해가지고, 그 제대로 출발 못하게끔 그걸 망친 게 정경련 인맥이에요. 아까 제대로 출발하면, 경제적 보수주의에서 제대로 출발하면 그래도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도달해요. 애국보수주의도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도달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저 양반 그냥 애국심에 막 넘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나라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나라 강해져야 돼. 이런 사람으로서 그냥 태극기 열심히 흔들고, 그냥 아침마다 냉수 마찰하고, 진짜 엄청나게 타프한 이 초로의 아저씨예요. 근데 가만히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여기가 우리 선배 세대가 6.25 남침 격퇴하면서 공산당의 그 팽창주의, 스탈린의 팽창주의를 막아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선배 세대가 또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열심히 뛰어서, 청년 때 같이 열심히 뛰어서 한강의 기적 일으켜가지고 후진국들한테 먹고 사는 법 증명해주고, 또 공산권한테는 그놈들은 또 이상하게 배워가서 거기 지배자들한테 이거 공산체제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혁개방해서 거기 상류층으로 이렇게 신분 이동하는 게, 신분 세탁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준 셈이 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피 안 흘리고 공산권을 해체하게 했구나. 내가 그런 거랑 연결이 있었네. 이게 맞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이나 진실 존중과 관계된 일이야. 엊그저께까지 그냥 태극기만 딱 생각하던 양반이 갑자기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태극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출신의 그런 보수 성향 가진 분이랑도 말이 통하게 되고, 또 그 경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경제는 이래야 되는데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말이 통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커지는 거라고요. 자, 이제 현대 문명의 변곡점이 보수주의를 키운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싸워볼 만한 거예요. 뭐냐면 현대 문명의 해체 파워가 있는 거죠. 이게 시장과 분업의 발전에 의해서 그 유대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자의식 덩어리가 양산되거든요. 근데 소통은 짝퉁이에요. 매스미디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통합이라는 건 사회의 주류 가치를 자기한테 내면화하는 건데 이거 짝퉁 매스미디어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히는 거에 지나지 않죠. 이 현대문명이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니까. 현대문명의 해체 파워. 이거 약점이죠. 해체 경향.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50년 동안 더 심해졌죠, 이게. 특히 중동 이슬람 석유를 섬기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 50년 동안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곡점 찍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2번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통도 바뀌었고 또 노동도 바뀌었고 분업 노동도 바뀌었고 소통도 바뀌었고 또 석유 안보 질서도 들어왔고 이래서 이제는 현대문명의 해체 파워가 이게 극복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보수주의가 약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에서 융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보수주의, 보수혁명의 흐름, 자유보수혁명의 흐름에 속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흐름에 속한다는 걸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펼쳐지는 일이 미중 문명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의지가 무력화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 접수 해방이 이제 초치기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현대문명의 최전선으로서 중국 자유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문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구나.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비전을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우리 동네 자유시민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2020년 총선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무력하게 혹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저항 못하고 나경원이 그렇게 다 수단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을 때 나경원이 다 망쳐먹은 거예요, 저거. 원내 게임이니까 원내대표 게임이라고요, 저게. 당대표 게임이 아니라. 당대표가 원외잖아요, 특히. 저런 문제에서는 당대표는 힘을 못 썼어요. 요새도 보면 계속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 딜을 할 때나 부닥칠 때 보면. 그거 좀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현대 문명을 바라보고 북한 해방을 바라보고 미중 문명전쟁을 바라보고서 딱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계속 투쟁해야죠. 절패될 때. 100건에 1만 원 모십니다. 발송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지역구 방문인데 요거는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마지막 정도 해서 정확하게 경고하는 정도 방문 또 자유한국당 쪽이면 이제 거기도 경고하는. 왜냐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총선 물갈이 있고 이럴 때 제대로 물갈아졌는데 반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딱 경고샷을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 가 필요하죠.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3330-1142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 날 1월 4일 날 12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도로에서 탄핵의 진실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하기 열립니다. 12시에서 한 1시 반까지 일찍 끝나니까 1시 40분까지 토요일 날 태극 집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청년들 좀 격려하고 싶으신 분 저도 나가니까요. 들러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상하죠? 지금 인후염 감기가 심한데 토요일 날 좀 나면 연설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